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하디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던 4.7 재보선 결과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리 충청권의 역할과 의제 설정 어때야 할까요? 여야 정치인 또 학계 전문가와 함께 집중 토론해봅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4.7 재보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어떻을까요? 앞으로 대선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중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자임해온 우리 충청권의 의제 설정 또 키워드는 무엇일지 이분들과 함께 열띤 토론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여야 정치권의 대표적 스피커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 도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세종 시민들도 늘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의 윤대엽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윤대엽입니다. 세 분의 귀한 말씀 듣기로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네, 재보선 선거치고는 굉장히 높은 투표율에서 나타나듯이 서울, 부산 유권자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 속에서 치러진 것 같습니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4.7 재보선 이 결과를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시는지 소개한 순서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님. 예, 우선 참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주말에 뵈면서 밝은 얼굴로 뵈야 되는데 좀 웃을 수가 없는 게 또 저희 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혼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에 오면서 이 민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말 중에 무게를 다는 일상의 용어 중에 천근만근이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낀 민심의 무게는 천근도 아닌 그 10배인 만근의 무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가 캠페인 기간 중에 정말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다 생각했지만 그 국민의 질타가 회초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이었구나. 이것은 회초리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매였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왜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저희들에게 심판을 하셨는지를 지금부터 질서 있게 냉정하게 차분히 저희들이 말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정말 간절하게 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회초리보다 더 큰 매로 다가오셨다고 하셨고요. 이장우 전 의원님. 우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심이 분노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무능, 거기에 그 오만한 민주당 집권 세력, 그리고 탐욕스러운 참모들, 그리고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그 민주주의 파괴 문제, 그리고 반의회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회초리가 아주 매섭게 이번 선거에 반영됐다고 보고 민주당 정권의 어떤 폭주나 반칙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참모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반칙과 오만
그리고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정권이 계속 이렇게 오만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번 정권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서 이번 정권이 다시는 국민들 앞에서 권력이 함부로 국민들 앞에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큰 의미를 이번 선거에서 줬다고 보고, 그것은 비록 민주당뿐만 아니고 우리 당에게도 정치는 늘 겸손하고 국민들 향해서 늘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 당도 이번에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야의 대표 스피커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군사학자이신 윤 교수님, 네,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패배했는데 뭐가 이렇게 갈랐을까요? 네. 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이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 지형이 이제 종결되는 어떤 정치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집권 여당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를 해왔습니다. 이 지방 선거는 사실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8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의 60%를 점유할 정도로 슈퍼 여당이 탄생하는 선거 승리를 거뒀는데, 바로 그 핵심적인 요인은 탄핵 정국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 지형이 이제 종결되고 새로운 정치 지형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지만 불과 1년 전에는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186의 이 여권으로 몰아주셨던 민심이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싸늘하게 변했을지요. 이번에는 이 의원님께서 먼저 짚어주실까요? 우선 조국 사태,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떤 검찰 무력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여기에다가 경제적인 실정, 그리고 코로나 대응 전국에서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세계 102위 접종국에다가 지금 단 2%? 100만 명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경제 상황은 어떠냐.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 호전되고 있다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자영업,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총체적인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경제적인 것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탐욕스러운 참모들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엉뚱한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매일 메모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읽어대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25번이나 했는데 부동산은 폭등했죠. 그 집을 한 채 가진 분은 세금으로 또 폭탄을 맞게 되고, 또 젊은 층들은 평생을 월급 받아서 집을 못 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양극화는 최대한 벌어졌죠. 그러니 어떤 국민이 이 정권을 믿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놔두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민심의 반영이 이번에 부산에서는 20% 이상 차이가 벌어졌고, 서울에서도 15%인데 전 지역에 지금 민주당이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민주당이 정책 전환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기존의 오만한 자세로 국민들 앞에 서면 안 되고, 기존의 잘못된 정책들은 과감히 노선을 수정하고 야당과 협치할 생각을 하고, 국가 운영을 일방적인 독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찰 무력화시키지, 입법, 행정, 사법부 다 장악하지, 언론에 압박을 하지,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처음에는 초기니까 이렇게 봐주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5년차가 돼가는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국민이 이제 기댈 게 없다. 네. 이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다음에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정권의 시즌2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무서운 회초를 내리고 그래도 반성하지 않으면 정권을 교체하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국가 운영에 많은 부분 역할을 못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는 국민의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전국까지 미리 짚어주셨는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대통령의 판단 미스와 특히 참모진들의 그 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이장우 의원님 말씀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훌륭하게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장우 의원님 말씀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희 자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 늘 개혁의 의무를 띈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중종임금의 시대나 정조임금의 시대가 그랬고 지금 촛불 광장에 의해서 들어선 민주주의 회복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그 이전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면서 개혁을 해야 할 그럴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정권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랐고 그것을 일사천리로 일목요연하게 빨리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늘 국민의 피로도라는 말이 함께 따라오게 돼 있고 피로에 민감한 중산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해서 결과적으로 그 개혁 세력에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정해진 패턴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역시 그런 어떤 패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장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유념하면서도 저에게 주어진 이 촛불 광장이 명령한 그런 새로운 개혁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개혁의 와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어떤 전염병 사태를 세계와 함께 저희가 맞이했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온 국력을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붕괴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한 전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무너지고 힘든데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방역에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면서도 큰 경제 지표로 보면 세계 경제 규모가 12위 국가에서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10위권으로 진입을 했고 1인당 국민 소득도 G7인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7개 G7 국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큰 희망들을 함께 만들어내면서도 국민의 헌신과 연대 그런 협조 위에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야당이 저희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혼자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러한 사정도 있고 함께 가야 할 길도 있지만 또 야당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그런 어떤 현재의 구도는 너희들 좀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장우 의원님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뼈아프게 새기면서 이 선거 이후에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와 가슴 높이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잘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윤 교수님. 네. 자, 1년 만에 선거 판도를 바꾼 요인이 무엇일까? 이건 아주 흥미로운 쟁점이 아닐 수 없는데 저는 불공정이라는 화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 여당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쟁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장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도 있었고요. 또 보궐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성추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제 후보 공천을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까지는 여야의 가상 대결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빙이거나 또 2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42%, 오세훈 후보가 39% 해서 이 박영선 후보가 우세에 있었고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오차가 이제 10에서 15%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이 선거 판도가 바뀌었느냐? 바로 이 3월에 그런 선거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월 2일 날 LH 사태가 있었고요. 3월 4일 윤석열 총장이 사퇴했고 이후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확산되면서 이 3월 말에는 뭐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이제 여론 격차가 이제 확대되었는데 왜 그러면은 중도 투표층의 표심이 바뀌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불공정이라는 문제가 바로 이 표심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로 유권자들의 그 표심을 어필하는 전략들이 있는데 정책과 공약보다는 각종 의혹 쟁점이 너무나 불거진 선거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각 당의 결과적으로 전략 전술이 패한 쪽에서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우리 압승을 거둔 야당 측에서는 단일화 과정을 비롯해서 승리로 가는 변수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정책과 공약이 눈에 안 들어오고 뭐 무슨 탕, 무슨 신발 이런 게 많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무슨 교수님 CT 말씀하신 기능도. 것처럼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였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폭주나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반칙 그리고 위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불공정 또 정책의 오류, 부동산 문제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한 민주당에서 정말 유치한 네거티브 이런 것들을 뭐 엄청나게 했어도 국민들이 전혀 듣지 않으신다. 오로지 국민들은 이번 선거만큼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네거티브도 먹히지 않은 선거였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책과 공약 논할 그 시간과 기회조차 없이 심판의 민심이 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옳으신 분석입니다. 저희도 중간에 이 선거 전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 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장우 의원께 제가 감히 충고한 말씀을 드린다면 캠페인 기간 중에 저희가 제기했던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에 제기했던 문제는 마타도어가 아닙니다. 정확히 사실과 근거에 의거한 후보의 검증이었는데 국민들께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셨다는 그런 태도는 1년 후에 이런 입장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왜 바보도 아니고 국민께서 듣지 않는 그런 후보 검증에 올인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후보 검증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사람이고요. 또 그 정책에 따라서 내 세금을 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말들 이런 말들을 검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미국 같은 나라는요. 그 70대 후보가 출마자가 10대 때 무슨 말을 했는가까지 다 찾아서 검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드린 말씀을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런 문제는 접겠습니다. 아마 고소고발한 건이 있다면 당에 취하를 하도록 그렇게 저는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정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과 민생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국민들께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 후보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 다 안다 아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 전략이 어쨌든 그런 잘못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책과 인물보다는 이 현 정부 여당의 실정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심이 훨씬 더 컸던 것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선거라고 할 만큼 부동산 프레임이 이 선거를 지배하면서 정책은 이제 집중받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쉬운데요. 근데 이 정책 공약도 과잉 공약이 넘쳐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이제 공약을 분석했는데 박영선 후보의 공약 59개에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무려 4조 원으로 평가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 일주일이 남았는데 오세훈 후보 측은 총 공약과 소요 재원을 정리하지도 못한 단계였거든요. 이게 사실 이 자녀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한데 이 과잉 공약이 넘쳐났다는 것 역시도 이번 선거가 남긴 또 다른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윤 교수님 장점이 늘 수치와 팩트 체크를 기반으로 해서 또 시기적으로 짚어주셔서 잘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비대위가 꾸려졌고요.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자리에 물러나고 있습니다. 새 판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양당의 스피커들께서는 예측치와 기대치를 담아서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아울러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의원님.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수현 의원께서 얘기하신 이런 선거 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보궐선거가 원인 제공 정당이 있습니다. 그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옛날에는 저 충청남 도지사까지 그랬죠. 그분들에 의해서 이번 선거가 치러졌고 그러면 사실
민주당은 약속대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정강 정책대로. 그런데 후보를 냈고 후보를 냈으면 그 국민 세금을 혈세로 치르는 세금도요. 민주당에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있고 정말 선거기에 또 이기기 위해서 네거티브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것 자체가 민주당하고 이 정권이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급격히 일방적으로 쏠려 있던 민주당 중심의 국가 권력이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야당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야당에게도 이제 국정을 다시 맡겨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그럼 야당 후보들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여당 현재 나와 있는 후보군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감이 없어 보입니다. 야당 후보군과 지금 야당 밖에 있는 후보군들 중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제 지켜볼 것인데 과연 이분들이 국정 운영 능력과 문재인 정부가 가졌던 어떤 불공정, 반칙, 위선, 내로남을 이런 문제를 저분 정도면 정말 국가를 공정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운영할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이제 지금부터 지켜보시자 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뀔 것이고 저는 민주당은 급격히 이제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서 뭐 친문이 잘못했느니 대통령을 잘못 모셨느니 뭐 이 상황이 올 것이고 조금 지나면 이제 지지율이 대통령 더 급격히 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 탈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출당하자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내 부담 주기 않기 위해서 탈당하겠다 이런 선택을 결국은 하리라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도리어 분열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 도리어 민주당의 친문 핵심 세력이 아닌 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제3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때로는 호남 중심의 정당을 다시 만들자 는 시도가 저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 정치 지형은 굉장히 복잡한데 국민들께서는 아마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앞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주당의 변화에 대한 예측치였었는데 국민의힘은 다음 논점으로 한번 말씀을 옮기겠습니다. 흔들기가 시작될 것이고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기대친지 예측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박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장우 의원님과 토론을 할 때마다 늘 그 기우제식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 충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장우 의원님 왜 저렇게 잘 아시냐면 본인들이 불과 얼마 전에 했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민주당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얼마 전처럼 라고 하는 걱정이 담겨 있는 스스로 말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집권당입니다. 비록 선거에 졌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일을 해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1년 2개월 더 일하고 또 그 책임에 대해서 국민이 더 물으신다면 깨끗하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4차 대유행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일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600명대를 거치지 않고 700명대로 그냥 점프를 한 소위 더블링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도가 일일 확진자가 11만 명 그리고 브라질이 8만 명 이웃 일본만 해도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검사의 숫자를 굉장히 작게 하는데도 1,000명대에서 3,500명대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이제 4차 팬데믹으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 이제 평가하시고 바라보실 모든 관심은 코로나로부터 어떻게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어떻게 일상으로 회복을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저희도 굉장히 큰 부담인데 미국이 백신 수출을 차단하면서 모든 나라가 지금 백신 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통해서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의 모든 키워드는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와 민생 회복, 경제, 서민의 삶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야당에서 아무리 저희를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랄지라도 저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집권당으로서 챙겨나가야 될 이 절체절명의 과제들을 끊임없이 이것에만 올인하는 그러한 어떤 국정 운영을 네.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쪽에서는 흔들릴 것이다 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장 먼저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서 본다면 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투표 행태가 다 상이합니다. 네.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인과관계가 좀 약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탄핵 정국이 이제 종결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가 이제 1년여 남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의 선출이 5, 6개월 안에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 이 분위기 하에서 이제 정치 지형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야당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현실화된 정권 심판을 어떻게 정권 교체의 화두로 이어가느냐가 정치적인 과제가 될 것이고요. 여당은 이 정책 실패의 프레임을 극복해서 어떻게 정책 쇄신으로 전환하느냐의 과제가 남아 있을 텐데 뭐 이것이 뭐 정기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또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같은 문제로 두 의원께서 분석하신 이 재보선 결과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민과 중산층 또 부유층 포함해서 모든 세대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정책 기조를 부동산만 따지고 보면 세제를 유지할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 또 완화할 것인지부터 해서 물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만 예.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으니까 네. 박수현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장우 의원님께서 또 남 탓이라고 이제 반드시 반박을 하실 텐데요. 이 부동산 정책은 단기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종합적으로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이장우 의원님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에 오면서 봤던 언론 기사가 있는데 이런 기사였어요. 빚내서 집 사지 마라 라고 한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은 국민이 이득을 봤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작년 7, 8월에 영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는 7월, 8월에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한 6, 7개월, 길게는 8, 9개월 정도의 어떤 조정기를 거치면서 안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했고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를 믿고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 8, 9개월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언론을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영끌이라고 하는 이 불안한 공포 심리를 만들어낸 이 언론들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요. 자,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의 수도권, 특히 서울의 어떤 전세 물량이 얼마냐면요. 지금 언론이나 야당은 완전히 씨가 말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전세 매물이 22,000개입니다. 그리고 월세 매물이 15,000개예요. 그리고 매물이 얼마냐면 46,000개입니다. 그래서 도합 8만 개예요. 그것은 지난 영끌의 시기가 지났던 9월에 한 5만 개의 매물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정부가 국민과 함께 만들어냈고 실수요자 거주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냈던 부동산 이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선한 효과를 나타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차 그렇게 국민들의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영끌까지 했던, 다시 말해서 아까 이장우 의원님 탐욕과 이익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업자들의 이익을 챙겨주었던 그런 언론이 지금 와서 이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포 심리를 조장해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사회자가 지적하신 보유세 강화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세금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
근본 방향이 다르다고 계속 야당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공포, 협박 이렇게 하면서 국정 전반의 방향을 바꿔라라고 야당이 요구를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가 다 맞다라고 저희가 180도 정책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야당이 말을 들어서 보완할 건 하겠지만 네. 야당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장호 의원님 이런 충언을 좀 말씀을 드려서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미세 조정은 필요하나 총체적인 정책 기조를 다 바꿀 수는 없다. 이 정도의 입장이신 것 같고요. 예.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으로 보면 첫 번째는 언론 탓, 두 번째는 야당의 협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재인 정권의 희망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 야당의 의견도 수용하겠다. 국민 인심을 제대로 받들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 세금 얘기 나오셨지만 4대 보험료가 지금 대폭 인상돼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의 반대 정책으로 가야 된다. 부가가치세 내리고 법인세 내리고 보유세는 일부 유지하되 거래세 내리고 그리고 규제를 격파해서 재건축 이런 거 활성화시켜서 물량 공급 최대로 늘리고 그리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 정부가 세세하게 개입하다 보니까 25번을 개입했는데도 시장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하면 국민들은 그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 경제정책을 들고 나와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 주 52시간 국가가 일하는 것까지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고용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고용이 확 줄고 하위층은 하위층대로 경제적인 소득이 팍 줄면서 소득 격차가 넓어지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그러니까 정책을 잘못해서 하는 건 인정하지 않고 야당이 협조 안 한다. 180석의 여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선거법도 독자적으로 혼자 처리했죠. 경제정책 이맘대로입니다. 예산 단독 처리합니다. 그래 놓고서 야당 탓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문제나 세금 문제만큼은 저는 작은 정부론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정책을 대폭 수용하면서 큰 정부가 국민 모든 실생활에 세세하게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줄이면서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했던 규제들 혁파하고 그리고 서민들 가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게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 내려주고 기업들, 중소기업들 법인세 내려줘서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가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한다고 저는 그걸 보는 겁니다. 예. 제발 남 탓하지 말고 야당 탓하지 말고 지난 4년의 문재인 정부를 정말로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권합니다. 네, 규제 완화와 친시장주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셨고요. 윤 교수님. 짧게 제가 먼저 요거만 한번 시간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그냥 1분 정도만 짧게 쓰시고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왕에 이제 야당 탓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왜 부동산 폭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자, 택지 공급이 먼저 아닙니까? 근데 택지라고 하는 것은 택지 선정에서부터 지구 지정과 인허가 그리고 건축 분양까지 짧으면 5, 6년 길게 10년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 수도권의 택지 공급 현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4,900만 평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900만 평이었죠. 박근혜 정부 때 140만 평에 불과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마련했던 택지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택지 주택 가격이 이 정부 시기에 안정됐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쓸 택지를 이 두 정부에서는 추가로 공급을 했어야 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랴부랴 1,600만 평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쓸 수가 없어요. 다음 정부에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정말 야당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보고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따져서 이 정부는 그런 실수를 안 해야 된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장호 의원님께서도 저희에게 어떤 지도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과거에 종합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모든 걸 집중해서 지금 예를 들어 판교, 동탄, 수도권의 택지 개발 이런 걸 집중하는데 도리어 기업들은 말이죠. 대기업하고 일자리가 많은 기업들은 정말 대전광역시 등 충청권에 대량 배치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또 지방에 더 공기업도 이전하고 또 지방에 좋은 주택들 마련해서 지역이 경쟁력을 가져서 서울 수도권에 안 살아도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책을 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4년 내내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유를 대자니 또 남 탓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제 경제, 국제 환경 탓, 전 정권 탓, 그리고 야당 탓, 이제 안 되면 언론 탓, 조금 있으면 이제 국민 탓하겠죠. 그래서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세를 말씀드린 바꾸셔야 지표에 돼요.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라 미래 정부에 그런 것을 짐을 넘겨주지 말고 여기서 합의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박 의원님, 거예요. 제가 부동산 진행자 폭- 입장에서 예,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떤 야당이든 언론이든 사실은 이제 5년이라는 기간 중에서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네. 부동산 그 결과가 아무리 몇 년 있다 나타나도 언론과 국민들이 그걸 이제 안 기다려준 민심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라서 당연합니다. 예. 이론은 맞는데 민심에서 현실로 이게 안 나타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책임을 저희가 온전히 다 져야 되는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 아주 무거운 매를 맞은 것이고요.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설사 국민의힘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께 이런 고통을 드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론적으로만 그렇고 현실적으로 뭐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다만 이런 정책의 결과가 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든지 아니면 다음 정권 초든지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했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서민은 집을 살 수가 없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을 때렸어요. 투기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외쳤지만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민주당 단독으로 다 처리된 거예요. 어? 그런데 그렇게 투기를 막자고 하면서 민주당 인사들 뭡니까? 오거돈 부산시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사장을 내보낸 LH공사 임직원들 이게 다 문재인 정권 탓이죠. 그래 놓고서 문재인 정권에는 부동산 천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4년이 됐는데도 부동산 하나 제일 해결을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능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 4년을 듣겠습니다. 줬으면 충분히 다음 이슈가 있어서. 해결했어야지. 자, 두 분의 아주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단 정책 논쟁은 여야 간에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정책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예. 쟁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중도 확장이라는 쟁점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확해진 것은 중도 확장의 공학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 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은 항상 정당 투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어떤 표심은 이 중도에서 쟁점에 따라서 표심을 달리하는 유권자가 중요해질 텐데 지역 확장도 필요하고 계층 확장도 필요하고 세대 확장도 필요하다. 이 복잡해졌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함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유권자 표심이 이 보수 60대 이상의 보수 세력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은 네. 아마도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효과를 가장 합리적으로 선거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야가 정책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개발 공약입니다. 자, 이번에 뭐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엄청난 개발 공약이 쏟아졌고요. 근데 부동산 문제를 덮기 위해서 여 후보는 30만 채, 그다음에 야 후보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개발 공약을 쏟아냈는데 과연 이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라는 것들도 역시 이제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서울과 부산이라는 거대 광역시에서 개발 공약이 쏟아지면 이 수도권 과밀화, 광역도시 과밀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지방 소멸, 지방의 공동화 문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유권자의 표심을 통해서 표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진짜 사회적인 현실이죠. 저출산, 축소사회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좀 비전을 만드시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대선의 시기가 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권 판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두 분께 여쭤볼 텐데 지난 주말까지의 여론조사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요 세 분의 이름이 일단은 수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이 내년 3월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에 따라서 이 대선 판도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되실 것으로 보시고 또 역시 기대치를 담아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민주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번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거기에 기둥이 뭐 크고 작은 기둥 하나 남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몇 %고 이낙연 대표가 몇 %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지는 이런 민생의 현장에서 누가 집권당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일으키고 그런 자기 자신도 진정한 대통령 후보로서 우뚝 서는 새로운 출발점이 이번 선거다. 지금까지의 위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또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이제 야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저희는 좀 비교적 좀 심플할 텐데 야권의 모습이 굉장히 좀 복잡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선 삼지대가 어떻게 국민의힘과 합당 내지 통합을 할 것이냐 이 과정에서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그 청부서가 강하게 국민의힘으로 청구가 될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청부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야권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될 텐데 하여튼 저희가 야권 모습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 앞에 떨어진 정말 이 급한 불인 민주당을 어떻게 재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에 저희가 온 진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경선에 여러분이 출마하시는 거는 보이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 역할을 각자 위치에서 하면서 그 힘들을 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어떤 힘을 키우는 예. 그런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현재로 저 여당인 민주당 쪽 입장을 저희 쪽에서 바라보면 민주당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뭐 대권 후보군,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위선적이죠. 그런데 위선적인 사람을 또 국민이 바라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세균 현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시즌2죠. 그것도 안 되죠. 현재 나와 있는 그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대권 후보군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지나면 제 예상으로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영호남 중심이잖아요. 지금 정치 구도가. 지금 민주당이요. 호남 국회의원들 말고도 수도권에 있는 서울 대부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출신이 호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의 가장 큰 세력은 호남입니다. 그다음에 영남. 그런데 충청도는 당 대표를 하든 의석수도 얼마 안 되지만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음으로써 충청도 정치 세력이 아주 미약하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당은 지금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 중에 물론 아버지가 충청도시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국민들의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청도 지형에서 상당히 많이 기대 심리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승복했던 안철수 대표가 들어온다면 우리 지형이 또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도 이제 당 대표를 뽑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현재로 볼 때는 저희 당의 후보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렇게 젊은 그룹들 50대에서 60대 초반 이 그룹이 우리는 약진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국민의 기대에 맞게 우리 당이 제대로 후보를 뽑아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 당에게 국민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윤 교수님. 네. 이 정계 개편의 공식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복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결과 이 정책 실패가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정책 쇄신을 만들 것이냐, 인적 쇄신할 것이냐, 뭐 정책 쇄신을 할 것이냐, 정당을 쇄신할 것이냐, 이 모든 게 이제 옵션으로 시나리오로 남아 있고요. 반면 야당의 정계 개편 공식도 여전히 좀 복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을 통합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했다라고 평가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권 후보는 모두 원외 인사라는 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원희룡 의원, 뭐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 홍준표 의원 뭐 다 원외 인사인데 원외 인사가 국민의힘에 참여해서 검증을 받고 또 견제를 받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지대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본인들에게 유리한 제3지대에서 새롭게 통합을 해서 국민의힘을 뭐 흡수하는 이런 전략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 뭐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정계 개편의 공식은 여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막바지로 흐르고 있어서요. 세 분께 한 1분 남짓 정도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충청권에 꽤 남은 시간인 것 같지만 또 어떤 의제 설정을 하고 충청 우리 민심에 호소하는 바를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듣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예, 선거는 끝났습니다. 집권 여당 더욱 반성하겠습니다. 야당과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치러가는 과정 중에 우리 충청의 목소리를 키워야 합니다. 충청의 목소리를 키우는 길은 정치적으로 영남도 집권했고 호남도 집권했으니 충청도도 집권해보자라고 하는 기계적인 어떤 정치 권력의 집권이 아니라 충청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냐. 국토 균형 발전의 중심이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확실하게 할 거냐. 그 저 거대한 중국 대륙과 서남아시아를 통해서 열린 이 서해안 시대를 어떻게 충청을 통해 열어갈 거냐라고 하는 이 충청의 꿈을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꿈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후보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충청의 큰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의원님. 뭐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만 영호남 중심의 어찌 정치 지형 구도만큼은 빨리 깨야 된다. 최소한 충청도가 그 정치적인 중심 세력의 삼각구도는 형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향후 다가올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에서 충청권의 지도자들이 약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광역시의 시장, 구청장, 시장 군수, 시의원까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민주당인데 반대로 다가올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에서는 충청 권력을 다시 바꿔야 된다. 더 이상 민주당 세력으로 충청도의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충청도에 이런 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의 어떤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키면서 새로운 정치적인 리더십을 만들어야겠다. 네. 저는 이런 각오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번 부산 시장 선거에서요. 가덕 신공항 같은 사례가 여야가 합의해서 공통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아마 충청 지역의 공통적인 화두를 뽑으자면 세종 국회의사당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야 합의로 이 지방 분권이자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결과물로 꼭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전 충청 지역이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적인 특징도 있고요. 또 산업 기반이나 교육 기반도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 수도권 과밀 또 지방 축소,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전 충남이 지방 균형 발전의 혁신적인 모델로서 뭔가 정책 공약이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 삶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말 가성비 좋은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